크립톤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제이슨 앨런이 이걸 처리하는 방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크립톤이 보통 DC 코믹스에서 그려지는 방식과는 다르게 묘사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름답고 기본적으로 푸른 공간으로 그려지며 하늘이 맑고 평화로운 사회를 보여주는 예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곤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전쟁으로 황폐화된 사회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깨진 사회로 묘사됩니다. 여기서 말해지는 것은 도시에서는 과학연맹의 성직자들이 붉은 태양과 행성 자체의 에너지를 이용해 모든 대가를 무릅쓰고 끊임없는 진보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크립톤의 지배계층으로 행성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성들이었지만 내 부모님은 그들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건 어느 정도 슈퍼맨의 내레이션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사실상 농장 같은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멋진 이유는 보통 슈퍼맨의 부모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과학 길드의 일원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슈퍼맨의 아버지는 크립톤이 멸망할 것이라고, 행성이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모두가 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여기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만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알게 되는 것은 그의 가족 혹은 부모가 농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며 항상 비를 기다렸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실질적으로 크립톤의 황무지에 살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거의 버려진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립톤의 계층 구조를 통해 전달됩니다. 학교에서 어머니인 라라 롤벤생으로 누워난 학생으로 모두가 그녀가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크립톤의 우주 탐사 자금 부족을 비판하는 에세이를 쓴 이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바람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과학 아카데미에 지원할 자격조차 박탈당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크립톤의 계급 구조가 크립톤의 삶 모든 면을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는 과학연맹이 있었고 가장 밑바닥에는 노동 길드가 있었습니다. 계급 차이는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항상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노동자의 문장은 부끄러운 낙인으로 가난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는 DC 코믹스에서 슈퍼맨 신화를 다룰 때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묘사와는 크게 다릅니다. 보통 슈퍼맨 신화에서는 문장이 가족의 문장으로 나는 엘 가문 출신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슈퍼맨의 가슴에 새겨지는 문양이며 그의 부모의 가슴에도 새겨지는 문양입니다. 지구에 있었을 때 이 문장은 희망의 상징으로 여겨졌죠.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양을 완전히 뒤집어서 사실 이게 슈퍼맨의 가족이 노동자 출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며 크립톤 전체 행성에서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다고 말하는 방식은 정말 놀라운 전개입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부분은 DC 코믹스에서 슈퍼맨이 여러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철의 사나, 대 맨 업 스틸, 내일의 사나.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러한 별명이 사실 크립톤에서 노동자로서의 개념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아이들이었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 자신의 두 손으로 길을 만들어간 사람들. 우리는 강철의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슈퍼맨을 강철의 사나이라고 부르는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무적이고 총알도 그를 해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자신의 두 손으로 일했던 노동자였거나 아니면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후 전통적인 크립톤의 붕괴 이야기를 다시 재구성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이 정말 좋습니다. 잠시 후에는 지구에 관한 이야기도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슈퍼맨의 아버지가 지질학부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시작됩니다. 크립톤에서 채굴 작업을 하던 중에 균열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가 돌게 되죠. 즉, 크립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졸 엘리 그곳으로 조사를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균열이나 그와 같은 문제를 발견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중간관리연맹 League of Middle Management에 등장하여 중요한 건 이거야. 다시 일하러 가라.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으로 크립톤은 기본적인 도덕적 개념을 초월한 사회로 묘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 상류계급을 대신해 노동을 통제하는 사람 등으로 이루어진 매우 지구적이고 차가운 노동구조를 벗어난 사회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버전의 크립톤에서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사회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진보한 문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원시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슈퍼맨의 아버지가 모두 다시 일하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결국 그의 아버지는 아니, 그건 안 될 일이야. 더 많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 광산을 폐쇄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후 많은 말다툼이 오가게 됩니다. 결국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크립토나이트 에너지가 행성 자체에서 방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간관리 그룹을 책임지던 인물이 문자 그대로 크립톤의 방사선 에너지에 휩싸여 불타 죽게 됩니다. 조르엘 절 엘르는 이 장소에서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지구, 구체적으로는 브라질로 전환됩니다. 이 장면은 슈퍼맨이 크립톤에서 지구로 보내진 이후로 추정됩니다. 크립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나중에 다시 다루어지며 이야기의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크립톤에서의 삶과 지구에서의 삶이 어떻게 비슷한지를 대조하기 위한 의도로 구성되었습니다. 크립톤과 지구 모두에서 여전히 계층 구조가 존재하며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과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층부를 억압하기 위해 채찍과 사슬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유사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브라질 어딘가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3일 전 이주 노동자들이 로지스 크릭, 로게스 크릭,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작업을 하던 중 다이아몬드의 일반적인 모함인 킴벌라이트 광채 아래를 굴착하던 도중, 그러나 고용주는 그들에게 계속 굴착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명령에 따랐습니다. 혹시라도 성면이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 분들이 계실까봐 설명드리자면, 성면은 발암 물질, 즉 암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실제로 성면은 과거의 주택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1970년대쯤에 법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성면은 사람들에게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었으며 당시에는 성면을 다루며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사이드미온이 암을 유발하 수이스타니온 사슬러울 아이디올레지 얼려주지 않았사옵니다. 하지만 사슬러운 이 광산에서요 일하니온 노동자들이 암을 얻고 있다는 게었습니다. 이야기서는 광산 밖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사는 바벨라 지역의 눈이 나리기 시작했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주조순 발암 물질이 폭풍기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대노내려 하자 라자루스 코퍼레이션, 라사루스 코퍼레이션 과 예어전이 계약 상태에 있다는 사슬러울 공고로 상기시켰습니다. 라자루스는 광석 채굴을 끝마친다면 위험수당으로 약 5,500달러, 현지 통화로 대략 한 달치 급여보다 300달러 정도 많은 금액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2억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캐럿을 추출한 광산에서 노동자들에게 제시된 대가였습니다. 이 광산 노동자들은 어둠 속에서 하는 이 일이요 겨심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계속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광산에서 일하는 이들이 단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온유 정도는 돈을 외에 일하니온 기옷이 마서옵니다. 이데올리치 직업두니은 이 모절교 수 없는 기우마이자이도 대부분은 세상 전부와도 같은 돈입니다. 규돌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지바의 자산은 이하의 얼마나 지속 가난하죠 유지도이고 있는 줄로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이돌이 이무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돌이 이무는 가족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주조시 기업들이 아이돌을 이용하는 무기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의 공감을 이용합니다.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아내를,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그들이 굶주리길 원하시나요? 정말로 그들을 배고프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이 300달러로 그들에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을지 상상해보세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한다면 광산으로 들어가서 일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의 공감을 그들 자신에게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크립톤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해지는 내용은 다이아몬드 말이야. 광석은 이미 채굴되고 분쇄되었어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죠. 그건 불가능해. 분쇄기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잖아.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성면도 없어. 그냥 사라진 거야. 여기서 언급된 것 중 하나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광산에서도, 세계 여러 곳의 몇몇 광산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했었다는 겁니다. 같은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슈퍼맨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제이슨 애런, 제이슨 아런, 이런 부분을 다루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될 슈퍼맨은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슈퍼맨보다 조금 더 원시적인 슈퍼맨일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압도적이며 전설적인 소위 말하는 할아버지 슈퍼맨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2011년경의 뉴 원중, 이후 50후 슈퍼맨을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 캐릭터가 묘사된 방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이게 뭐야? 라고 반응했던 분들이 꽤 많았죠. 하지만 절대우주, 앱솔루트 유니버스, 대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부들이 다이아몬드를 채굴하고 지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그들이 한 번도 그냥 훔쳐버리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광산에서 다이아몬드가 채굴된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다이아몬드를 가져가고 다이아몬드를 넘기고 대금을 받고 하루를 마무리하자고 생각합니다. 몇 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자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에서 훔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 때문인지, 어떤 종류의 충성심 때문인지, 아니면 단지 계속 일을 이어가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욕구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답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전해지는 이야기는 오메가맨, 오메가맨에 일하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또는 어떤 그룹이 광산을 돌아다니며 정확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날 밤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광산의 책임자이거나 직원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작은 구역에서 슈퍼맨을 위장한 채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때 슈퍼맨은 매우 은밀하게 행동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나는 강철의 사나이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힘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매우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는 머리 위에 후드를 쓰고 얼굴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며 난 참견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 비밀이 있잖아라며 자신을 숨깁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당신들의 세상을 보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난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약간 예어절했지만 정말 매우신 부분이 있어옵니다. 슈퍼맨이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요. 지겨울 자신이 세상지라고 언조바하는 수만입니다. 주는 이러지 말랍니다. 난 당신도 이 세상이 정의로움을 보았사옵니다. 듀로자기요 사라면 내 세상이요. 라고 묻사옵니다. 슈퍼맨은 마사옵니다. 그리고 난 아이런 것을 많이 보았사옵니다. 고통 위 세워진 산에 없돌 말이죠. 진실이 무엇인지 이도 여자 알 수 있사옵니까?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귤은 이러이러리 디어스푸트입니다. 당신이 서울가시가 있는 조솔 가지오 데이 주조시 진실입니다. 이 장면이 멋진 이유는 제이슨 애런이 우리에게 상대적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마다 다른 도덕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유일한 방법이
광산에서 일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고 그들의 도덕성인 것입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바로 나는 내 가족을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다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들에게는 편안히 안락의자에 앉아 윤리학이나 공리주의를 논하며 대다수를 위한 최대의 선이 무엇인가 같은 질문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삶은 고되고 우리는 가난하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 즉 더 나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선택과 다양한 논의의 기회가 있겠지만 슈퍼맨은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이야기에서 그를 땅으로 끌어내립니다. 제목 그대로 흙 속으로 Down in the Dirt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도덕성을 이해하며 대화합니다. 이 점에서 저는 이것이 뉴 50 및 뉴 50 20절의 시절의 슈퍼맨을 떠올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서 태양 위에 있는 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는 단지 저기 있는 평범한 사람처럼 상황에 맞춰가며 해결해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라자루스 아싸, 에사사르스를 위해 일하는 일종의 경찰력이 평화유지자, 피스메이커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는 DC 코믹스의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제임스 gun은 이 캐릭터를 코믹스에 잊혀진 존재에서 주류로 끌어올린 데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굉장히 잔혹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라자루스를 위해 일하며 철저한 법 집행을 강요합니다. 이후 이야기에서 다이아몬드를 채굴해 가져온 이 사람과 관련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가 나타났을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하나? 그 다이아몬드들이 스스로 채굴되었을 리가 없잖아. 너희 중 누군가가 평화를 깨뜨리는 걸 즐기는 것 같군. 누구지? 라자루스가 너희 짐승들에게 해준 모든 것을 생각해봐라. 라자루스는 곧 생명을 의미한다. 너희 짐승들에게 라자루스는 생명을 의미하지만 어쩌면 너에게는 죽음을 의미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이제 이야기는 슈퍼맨으로 전환됩니다. 그는 마치 파빌레의 같은 곳에 있습니다. 즉 매우 낙후되고 황폐한 장소인데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충전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맨 묘사의 멋진 점 중 하나는 그의 몸이 시간이 지나며 자동으로 태양 에너지로 충전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설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태양 전지 세포를 적극적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그의 생물학적 한계 때문인지 아니면 아직 자신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크립톤 이후의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평평화 유지자, 피스메이커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노동자 전원이 그곳에 모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죠. 슈퍼맨이 이곳에 나타나 노동자 중 한 명인 척 위장했기 때문에 평화 유지자, 피스메이커들은 그의 위치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그의 집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때 슈퍼맨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는 이들에게 더 큰 그림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들은 평화 유지자입니다. 슈퍼맨은 평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는 말 그대로 이들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는 이들을 완전히 제압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주목을 끌게 되고 그것도 잘못된 종류의 주목을 끌게 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소리는 붉은 상자 안의 대화처럼 보입니다.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라자루스 코어, 레사루스 코어의 다른 병력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무기와 갑옷에는 이 은하계의 기술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슈퍼맨이 내가 그들을 때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답변은 네, 하지만 그래도 그 행동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슈퍼맨은 이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는 일종의 기술적인 목소리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성은 내연기관, 광적인 종교, 그리고 열행 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당신도 이런 방식으로 힘을 계속 발휘하려 한다면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태양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고갈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슈퍼맨이 태양 에너지는 반복적으로 근전되어야 합니다. 이조수연 조의 사행무라 합격 덕성교로 자동 저조로 이루어지는 나음로역이 아니라 미용동 저조로 감전하여야 하는 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는 라자루스 커맨드, 레저루스 커먼, 즉 현상 필드팀 파문의 필팀 의의 반응입니다. 슈퍼맨이 여러 광산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해방시키는 등의 활동을 하자 라자루스 측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장 조사팀을 구성하여 여러 광산을 조사하며 슈퍼맨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결국 라자루스 아자라스 측은 슈퍼맨을 추적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멋진 장면이 펼쳐집니다. 제가 이 이야기에서 정말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슈퍼맨은 이곳에서 사실상 무모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라자루스 병력을 물리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으며 신중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홀린 사람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병사들을 완전히 압도하며 이들을 제압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태양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U-56 50푸맨과 관련된 멋진 참고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지만 슈퍼맨은 한때 엄청난 양의 태양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폭탄과도 비슷한 능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슈퍼맨은 잠시 동안 라자루스 병력을 물리치고 대부분을 사실상 사살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부들에게 말합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서 떠나세요. 이 다이아몬드를 사줄 사람을 찾아보세요. 결국 라자루스 사스러스의 나머지 병력이 등장합니다. 탱크, 헬리콥터 등 모든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 작전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한 명이 약간 약화된 상태의 슈퍼맨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인물이 에이전트 로이스 레인의 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로이스 레인은 기자가 아니라 요원입니다. 이 점이 정말 흥미로운데 DC 코믹스에서 그녀의 아버지가 군인이었다는 설정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은 항상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살았던 것으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도 그녀의 캐릭터의 군사적 배경을 유지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또한 이런 설정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캐릭터 사이의 역사를 고려하면 특히 슈퍼맨, 레드선 같은 평행세계 이야기를 제외하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슈퍼맨과 로이스 사이의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가 발전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슈퍼맨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강력함 때문에 특별히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제 일종의 에필로그로 전환되며 이 부분은 크립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로 직접 이어질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한 감옥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 새로운 장난감이라니.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주변에는 몇몇 병 속에 담긴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물은 절대우주 압솔루트 유니버스의 브레이니악스입니다. 이 브레이니악은 라자루스 사자로스의 연구개발부에서 나온 존재로 보입니다. 그는 아마 단순히 과학자로 시작했다가 자신을 브레이니악으로 변화시킨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버전의 브레이니악은 훨씬 더 현실적인 캐릭터로 그려질 것입니다. 노한 켄트 가족이 집이온 완전히 바고든 모습입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아무도 없는 게오스포인보인비오 아마도 이어너 시험에서om에 비오리오지어서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요 조나탄 구아마사 켄토 마르타 켄트 는 이미 사망하였으며 슈퍼맨은 지구도기 서울다이 교류로 만나지 못해서 가능성이 높사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대신 이야기는 다시 레드란스
돌아가 크립톤의 황무지에서 진행됩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조엘 엘리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온몸에 방사선 화상과 같은 흔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디 있죠? 칼엘은 어디 있나요? 그러자 칼엘이 뛰어옵니다. 그는 어린아이로 나이는 뉴 포이스 세계관 이전의 유니버스에서 DC가 본격적으로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을 소개했던 때의 조너선 켄트저 트라탄 켄트, 즉 슈퍼맨과 로이스 레인의 아들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이 설정이 멋진 점은 DC 리버스, 리블트, 세계관과 연결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큰 문제는 아닙니다. 단순히 이들은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야, 함께 헤쳐나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만 이해하면 됩니다. 정확히 6년 전 매우 지루해하는 셀이 학교 보고서를 두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받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셀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말한 내용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생성형 AI를 사용해 세부 사항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꾸중을 듣게 되죠. 이는 특히 슈퍼맨 만화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에세이를 작성하는데 챗GPT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 시스템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론은 정반대의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 기술이 크립트론, 후진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두가 이 기술을 통해 획일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모습을 제시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제를 더 깊이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크립톤의 계급 시스템, 즉 엘리트 계층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는 것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 엘 가문 하우스 오브 이 불리는 강철의 사람들, 피퍼 업 스틸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스템으로 확장된 그 계급 구조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저는 학교가 전적으로 원격으로 운영된다는 아이디어도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일종의 줌 통화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학교의 다른 사람들과 더 멀어지고 소외된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쉽게 상호작용하거나 의견을 형성하기 어렵게 만드는 설정이죠. 모든 것이 매우 통제된 상황과 환경처럼 느껴집니다. 살슬슬의 지루함은 단순히 원격 학습 때문이 아니라 그가 굉장히 똑똑해서 아무것도 그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의 지성을 강조한 부분이 정말 좋았는데요. 이는 슈퍼맨을 다루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종종 간과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작가들은 슈퍼맨을 단순히 아시다시피 강한 영웅으로만 묘사하며 주로 싸우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사실 그는 정말 똑똑한 인물이라는 점을 많은 작가들이 잊곤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크립톤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이었다. 아론은 이 점을 현재의 칼과 잘 대조하며 지구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칼이 더 행동 중심적인 인물이 된 과정을 보여준다. 지구에 도착하기 6년 전 슈퍼맨이 첫 번째 이슈에서 작은 광산 마을을 구하려는 시도는 피스메이커스와 레자루스 코어의 공격으로 인해 중단된다. 이 과정에서 레자루스 코어의 요원인 로이스 레인이 자신과 강철의 사나이를 서로 손목의 수갑으로 묶어버리는 장면이 그려진다. 솔은 칼에게 도망치라고 간청하지만 로이스가 채운 수갑이 그의 힘을 약화시키거나 최소한 억제하는 듯 보인다.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이슨 에이론은 칼이 수갑, 한커이스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슈어프이드라는 단어와 혼동하면서 약간의 유머를 더한다. 이 표현이 미국 독자들에게 얼마나 익숙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쁘거나 만족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는 수갑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서 계속 추후드라고 말하고 그 주위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고 있죠.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꽤 웃긴 장면입니다. 칼이 협조하지 않을 것을 깨달은 로이스는 테이저 건으로 그를 공격하지만 그 결과는 칼에게 붙어있던 솔이 마치 신비오트처럼 칼을 떠나 수갑으로 뛰어들어 로이스와 칼의 팔을 덮고 수갑골 녹이려 시도하면서 둘을 더 밀착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슈트가 이런 행동을 하는 모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신비오트와 같은 성격을 지닌 슈트라는 점에서 우리가 슈퍼맨에게서 전해본 적 없는 새로운 요소입니다. 이는 정말 흥미로운 변화로
단순히 절체절명의 순간에 해결책이 되는 데우스, 엑스마키나 같은 용도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론이 이를 활용해 멋진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 완전히 신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도착한 병사들은 점점 더 긴장하고 솔의 행동을 로이스를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슈퍼맨과 로이스에게 총을 발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인 슈퍼맨은 로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총알을 막아섭니다. 그 순간 그의 슈트는 다시 반응하여 태양성 먼지로 망토를 생성합니다. 슈퍼맨이 망토를 사용해 자신이나 로이스 혹은 구하려는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장면은 사실 거의 나오지 않지만 나올 때마다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대부분의 설정에서 슈퍼맨의 망토는 파괴되지 않거나 그의 보호 아우라에 둘러싸여 쉽게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그는 망토를 방패처럼 사용할 수 있죠. 이 장면은 1930년대 플라이셔 슈퍼맨 시리즈에서 슈퍼맨이 몇 번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멋진 순간이었고 아마도 그때부터 시작된 설정일 겁니다. 아론이 슈퍼맨의 뿌리로 돌아가 이러한 개념을 되살리고 슈퍼맨을 위한 흥미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경우에는 망토를 방어 장치로 사용하는 오래된 아이디어를 다시 가져온 셈이죠. 한편 소울은 수갑을 제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금속이 특이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 파괴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스스로를 복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로이스는 끊임없이 켈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쏘며 그를 레사러스 코어에 항복시키려 합니다. 결국 켈은 그녀와 대화하는 데 성공하며 자신이 사실 그녀의 생명을 구하려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레사러스 코어레가 다가오자 켈은 망토를 이용해 로이스를 붙잡고 하늘로 뛰어오릅니다. 그를 쫓는 것은 정말 기괴한 헬리탱크입니다. 이 헬리탱크는 첫 번째 이슈에서도 등장했는데 탱크 위에 헬리콥터 로터가 달린 날아다니는 탱크라는 사실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는 모든 기술이 어느 정도 현대화되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런 날아다니는 탱크가 등장하다니 정말 이상하면서도 매력적입니다. 저는 이런 기괴한 요소가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번 태양성 먼지로 만들어진 망토는 정말 멋진 콘셉트입니다. 망토가 거대해지면서 켈을 거의 감싸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는 마치 스폰스펀 이의 망토라 90년대 슈퍼맨 망토가 그려지던 모습처럼 보입니다. 망토가 펼쳐지며 켈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또한 이번 장면은 켈이 비행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매우 멀리 점프를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런 캐릭터와 그의 능력의 경계를 설정하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듭니다. 이는 슈퍼맨이 초기에 비행할 줄 몰랐던 골든 에이지의 설정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가 비행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초기 만화나 파이셜 시대의 만화 영화에서 추가된 요소였으니까요. 슈퍼맨과 로이스는 피시메이커스의 공격을 받습니다. 브레이니악스의 요청으로 화학탄이 투입되지만 이는 단지 슈퍼맨을 약간 짜증나게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토 덕분에 슈퍼맨과 로이스는 모두 보호받습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로이스는 슈퍼맨을 놓아주고 싶지 않아 다시 그를 제압하려 시도합니다. 이때 켈과 로이스는 이념의 충돌로 인해 정말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로이스는 자신과 라사루스가 정당하다고 강하게 믿고 있으며 슈퍼맨이 너무 많은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단지 그를 잡아들이려는 것일 뿐 죽이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로이스가 기자는 아니지만 기자라면 할 만한 모든 질문을 던진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이 낯선 방문자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의 슈트는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외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로이스 레니의 모습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알아내 이야기가 스스로에게 납득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로이스에게 라사루스가 마을 주민들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습니다. 그는 로이스가 자신이 주변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그녀가 체리 눈에 지구의 모든 잘못된 점을 대표하는 인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지는 기존의 설정이 아닌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보통 정식 설정에서는
슈퍼맨이 로이스를 구하고 그 후 둘 사이에 로맨틱한 긴장이 생기는 전개를 따르죠.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서로를 증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켈이 로이스를 비판하는 도중 그는 실수로 자신이 지구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버리고 이로 인해 로이스는 그의 정체에 대해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행성에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등을 캐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헬리탱크 중 하나의 공격으로 중단되고 슈퍼맨은 자신이 강철의 사람들, 피플 오브 스틸이라고 부르는 마을 주민들을 보호합니다. 이는 크립톤에서 그의 아버지와 엘 가문이 불리던 이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슈퍼맨은 억압받는 자들의 챔피언입니다. 그는 레저러스 코퍼레이션과 피스메이커스에 의해 짓밟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이 특징이 그의 캐릭터의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이 좋습니다. 그는 처음 등장했을 때처럼 억압받는 사람들의 챔피언으로서 남아있을 것입니다. 켈은 헬리탱크를 향해 자동차를 던졌고 그 탱크는 근처 마을에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태양성 망토를 사용해 마을 주민들을 폭발과 불길로부터 보호하며 행동에 나섭니다. 이를 바로 앞에서 지켜본 로이스는 슈퍼맨의 활약을 목격하며 그의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좋습니다. 이는 기자 로이스 레이니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며 모든 것을 추리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 스타일로 그의 행동을 분석하며 슈트가 많은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켈이 분명히 자신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수록 슈트가 점점 떨어져 나가면서 보호용 망토를 더 많이 생성하지만 슈트 없이도 무리 없이 사람들을 들어올리고 구조하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로이스는 또한 이 슈퍼맨이 이 모든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는 그를 어린아이와 비교하며 그가 매우 어린 나이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매우 성숙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그가 어떤 큰 비극을 겪었음을 추측하게 되고 스스로 묻게 됩니다. 그 비극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로이스는 그가 왜 이 사람들을 구하고 있는지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망토도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는데 망토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맨은 이를 활용해 폭발로 부상을 입은 마을 주민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의 냉동 숨결로 마을 주변의 화재를 진압합니다. 로이스는 첫 페이지에서 봤던 장면을 떠올리며 켈을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더 많은 자극과 응용을 원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하는 매우 불안정한 아이로 보게 됩니다. 그녀는 슈퍼맨이 더 이상 집이 없는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며 그것이 그를 이렇게 길 잃은 듯 느끼게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결국 로이스는 슈퍼맨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지만 그녀의 보고서에서는 슈퍼맨에 대해 더 많은 연구, 심층적인 연구를 하고 싶다고 명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슈퍼맨에 대한 미묘한 매력을 느끼는 듯한 대사가 나옵니다. 특히 한 멋진 패널에서는 그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죽음과 파괴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슈퍼맨에게서 버건디 와인통의 향기가 난다고 말하며 그것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미묘하게 매력을 암시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러한 점이 마음에 듭니다. 단순히 곧바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 두 사람을 거의 적대적인 관계로 시작시키며 무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켈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인지 로이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생명이나 지구 같은 행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이스가 그의 출신지에 대해 알기도 전에 서리 수갑을 풀어주고 슈퍼맨은 라자러스가 다가오기 전에 떠나버립니다. 로이스는 브레이니아스에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악당의 묘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브레이니아스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림자 같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는 로이스와 대화할 때 자신이 만든 일종의 마이크로소프트 클리피, 마이크로소프트 리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화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로이스의 보고서 내용을 왜곡하여 그녀가 슈퍼맨을 죽여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전달합니다. 로이스는 이 상황을 통해 레서러스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며 진실을 담은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로이스 레인은 점점 진실을 찾는 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한편 과거 크립톤에서는 저울 엘과 라라가 소울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울은 사실 라라가 12살 때 디자인한 것으로 우주복과 로켓이 하나로 통합된 형태였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아이를 위한 크기로만 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시됩니다. 그들은 더 큰 우주선을 만들 시간이 없었고 이 우주선을 켈에게 주어 떠나보내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슈트와 로켓이 하나로 통합된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것은 80년대 전 바일네의 출생 매트릭스, 벌팅 매트릭스와 로켓 설정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단순히 한 가지 목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슈퍼맨의 기원과 역사에 일부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의 시작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이야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그려집니다. 졸엘은 더 많은 태양석 선수들의 어더 소울의 더 큰 버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 청하려 하지만 라라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광부와 레드란스의 기계공에 불과한 자신들의 말을 의회가 들을 리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졸엘은 태양석을 훔쳐 더 큰 우주선을 만들어 자신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를 별들로 탈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지구로 돌아와서 로이스는 진실을 담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큰 만족감을 느낍니다. 한편 슈퍼맨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브라질에서 구출했던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헬리탱크에서 살아남은 피시메켈가 한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물은 바로 DC 유니버스에서 피시메켈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스미트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토퍼 스미트가 단순히 여러 피스메켈 중 한 명, 즉 하급 병사로 등장한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는 슈퍼맨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겠다고 결심하며 마을에 총격을 가하고 모두를 학살합니다. 그의 말로는 평화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합니다. 이 세계관의 크리스토퍼 스미트를 소개하는 방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론이 앞으로 몇몇 이슈에서 따라가게 될 주요 피스메켈로 그를 자리매김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아마도 슈퍼맨의 적대자 혹은 슈퍼맨을 상대할 주요 피스메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아주 미묘하지만 영화 유니버스 시너지의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곧 새로운 슈퍼맨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고 이후 대 피스메켈 시리즈가 방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콘텐츠는 등장하는 캐릭터를 통해 약간 연결되어 있어 이런 맥락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유니버스 시너지 요소가 약간 섞여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슈퍼맨이 자신이 하는 일을 슈퍼맨의 방식과 같다고 믿는 인물을 상대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마음에 듭니다. 그는 평화, 사랑, 희망을 사람들에게 가져온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죽이는 냉혹한 살인자일 뿐입니다. 슈퍼맨이 늘 강조하는 진실, 정의,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이라는 모토를 단지 살인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이 이 둘을 어떻게 대립시키고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압솔루트 슈퍼맨 니호는 또다시 완벽에 가까운 이슈였습니다. 아론은 이번 이슈에서 방대한 세계관을 펼쳐 보였으며 특히 슈퍼맨의 능력과 그의 멋진 새로운 망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는 골든에이지 슈퍼맨의 능력과 새로운 창의적인 요소들을 예를 들어 신비오트 같은 슈트와 태양석으로 만든 망토 같은 것들을 훌륭하게 결합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론이 슈퍼맨의 모든 시대에서 영감을 끌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레쉘 만화에서 망토를 방패로 사용해 로이스를 보호하는 장면을 참고하거나 바일네 시대의 탄생 매트릭스가 일시적으로 슈퍼맨의 일부처럼 작용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슈트와 망토가 그의 우주선 이처럼 슈퍼맨의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재탄생하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렐은 크립톤에서 도망친 후 지구에 도착해 라자루스 코프와 싸우게 되었어요. 그런데 크립톤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철인의 남자가 멀리 보내지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든 패널, 텍스트, 이미지는 저작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조정되었으며 모든 아트는 해당 회사의 소유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다면 꼭 이 산업을 지원하시고 가까운 만화가게에서 확인해보세요. 제이슨 아론의 절대 슈퍼맨은 오늘 세 번째 이슈로 계속됩니다. 이번 이슈에서는 절대 유니버스의 크립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수 있어요. 재미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6년 전 크립톤. 카렐은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평범한 크립톤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그는 운동에 소질이 없었고 더 크고 공격적인 아이들에게 밀려 항상 소외되곤 했죠. 그래서 그는 절대 법령 길드 훈련,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업에서는 성적이 과학 아카데미에 들어갈 만큼 좋지 않았고 수업에서 발언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 항상 선생님들과 문제에 대해 얘기해야 했죠. 하지만 카렐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모님처럼 노동자 길드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크립톤의 붉은 대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의 강아지 크립토와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 두 분이었어요. 부모님은 자주 칼과 함께 보라색 초원과 분홍빛 언덕이 펼쳐진 크립톤 시골에서 하이킹도 하고 캠핑도 했어요. 어느 날 그들은 붉은 수정 동굴로 하이킹을 갔어요. 그때 부모님이 칼을 멈추게 했어요. 칼 얘기할 게 있단다. 아들아, 조엘이 칼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칼의 선생님이 그들에게 연락했다고 설명했어요. 선생님께서 그러시길 네가 과학 리그의 루미나리움을 사용하지 않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다고 하시더라. 라라가 말을 이었어요. 칼은 고개를 숙이며 자신이 그냥 글을 쓰는 게 즐겁다고 조용히 설명했어요. 내가 쓴 말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요. 칼이 부드럽게 말했죠. 그의 부모님은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루미나리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크립톤 전통 3000년의 관습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두 분 다 미소를 지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하고 있어. 두 분이 동시에 말했어요. 칼은 깜짝 놀랐어요. 성적은 중요하지 않아. 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따뜻한 아이야. 네가 스스로의 길을 찾을 거라고 믿어. 라라가 말했어요. 칼은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께 자신이 노동자가 되어 붉은 대지에서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크립톤 평원을 바라봤어요. 멀리서 붉은 태양이 저물고 있었죠. 그날 하루는 칼에게 행복한 날이었지만 그는 조엘이 붉은 수정에서 샘플을 계속 채취하며 자신의 연구 결과가 틀리길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는 틀리지 않았어요. 칼은 아버지가 광산에서 사고를 당한 이후 부모님의 변화에 대해 눈치채고 있었어요. 조엘은 늘 멍해 보였고 자주 집을 나가 샘플을 채취했어요. 라라는 모든 여유 시간을 착오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데 쏟고 있었죠. 칼은 가끔 부모님을 확인하러 가곤 했고 대화의 일부를 엿듣기도 했어요. 확실히 하려면 태양석이 더 필요해. 라라가 어느 날 밤 문가에서 칼이 지켜보는 것을 모른 채 말했어요. 라라, 시간이 얼마 없어. 조엘이 대답했어요. 그는 이제 과학리그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가져갈 준비가 거의 끝났으며 그들이 자신의 증거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어요. 알아요, 조엘.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을 빼앗으려 올 때가 되면 더는 우리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하려고 애쓰지 않을 준비를 해야 해요. 라라가 대답했어요. 칼은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차고에서 멀어져 크립토의 짖는 소리에 주의를 돌렸어요. 손전등을 켜고 빛을 풀밭에 비추자 토끼 한 마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 몸은 이상한 초록빛 가스에 의해 타들어가는 듯했죠. 크립토, 이 작은 녀석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칼이 속삭였어요. 그는 손전등의 빛을 다른 곳으로 옮겼고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더 많은 생명체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크립토, 내 자전거는 어디 있지? 칼이 속삭였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호버바이크를 타고 평원을 가로지르며 조사에 나섰죠. 칼은 식물들도 땅속에서 올라온 이상한 가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짐승들인 저츠 무리가 미쳐 날뛰며 절벽 아래로 떨어졌고 코고 호수에서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물 위로 떠올랐어요. 불은 이미 오염되어 있었죠. 크립톤 전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칼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글쓰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록하며 증거를 모았죠. 이 사건이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칼의 반은 칸도르 과학리그로 견학을 갔어요. 가는 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보고된 사건들을 목격했죠.
칼은 글을 계속 썼고 마침내 이야기를 완성했어요. 멈추기 전에 자신도 모르게 글과 조사 결과를 학교 뉴스 게시판에 제출해버렸죠. 하지만 그들의 도시 도착 전 그름 게시판에서 삭제되고 칼의 컴퓨터에 저장된 노트도 과학리그에 의해 원격으로 지워졌어요. 칼은 낙담했지만 반 친구들을 따라 과학리그로 들어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리그에 들어가 도시에서 일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칼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을까? 칼은 도시 아래를 내려다보며 혼잣말했어요. 그때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수업이 갑자기 중단되었어요. 안 돼. 난 반드시 그들을 만나야 해. 조일이 소리쳤고 경비원들이 그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칼은 놀라서 나가보았고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줘야 합니다. 저는 지질공학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진실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조엘이 계속 외쳤어요. 하지만 경비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과학적 이단, 법령 길드의 관리를 협박하다니. 노동자, 당신은 정말 멈출 줄 모르네요. 가자. 조엘은 돌아서서 칼을 보았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의 말은 경비원이 테이저를 사용하며 중단되었죠. 칼은 경비원들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칼을 밀쳐버렸어요. 비켜. 꼬마야. 경비원은 짜증스럽게 말하며 조엘을 끌고 갔어요. 칼은 농장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하려고 달려갔어요. 그는 어머니가 차고로 향하는 동안 빠르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죠. 잘 들어. 칼, 라라가 문을 열며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같이 하길 바라지만 만약 무슨 일이 잘못되면 바이크를 타고 최대한 빨리 이리로 돌아와서 차고로 들어가 솔에게 연락해. 알겠지? 라라가 차고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며 칼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칼은 솔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림자 속에서 컴퓨터 음성이 들렸지만 라라는 손을 흔들며 무시했어요. 엄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러자 라라는 갑자기 이상하게 빛나는 갑옷을 입고 큰 무기를 들고 뒤돌아섰어요. 아빠를 데려올 거야. 라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후 법령 길드 사무실에서 문이 갑자기 폭발하며 라라가 대포를 들고 들어섰어요. 그녀 옆에는 빨간 먼지 망토를 두른 크립토가 있었어요. 조엘 찾아. 크립토. 라라가 외치며 용암 대포를 발사했어요. 경비원들이 반격하려 했지만 크립토는 눈 깜짝할 사이에 움직이며 그들을 빠르게 쓰러뜨렸어요. 조엘은 감옥에서 그 장면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크립토. 조엘이 놀라며 속삭였어요. 강아지는 짖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몇 번의 폭발 후 라라는 문을 통과하며 갑옷이 슬며시 벗겨졌고 그녀의 미소가 드러났어요. 갑옷이 잘 작동하는 것 같네. 조엘이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정말 바보야. 집에 가자. 내 사랑. 라라가 말했어요. 한편 칼은 주 회의실에서 법령 길드의 컴퓨터를 해킹하며 진실을 알아내려 하고 있었어요. 그는 과학 성직자들이 행성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은 자신들만이라도 살기 위해 우주선을 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타이핑을 계속하며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려 했어요. 칼은 법령 길드의 컴퓨터에서 글을 게시하며 크립톤 전역의 과학리그와 행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렸어요. 나중에 가족은 농장으로 돌아왔고 조엘과 라라는 칼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칼이 먼저 말을 막았어요. 크립톤이 죽어가고 있죠. 칼이 부모님 대신 이야기를 끝냈어요. 그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던 착오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날 혼자 우주로 쏘아 올려서 날 살리려는 거죠. 칼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조엘과 라라는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그를 꼭 안아줬어요. 난 안 갈래요. 당신들 없이는 안 가요. 칼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라라는 고개를 저으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널 혼자 우주로 보내지는 않을 거야. 그들은 칼을 차고로 데려가 완성된 우주선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칼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크기였어요.
우리는 함께 갈 거야. 부모님이 설명했어요. 칼은 우주선을 올려다보며 경이로움에 빠졌어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칼이 조용히 물었어요. 현재 캔자스 중앙. 스몰빌 노인 요양시설에서 간호사들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이야기했어요. 마사 켄트가 계속 아들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족이 없는 걸 알잖아요. 마사의 방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올렸어요. 내 천사야, 넌 어디로 간 거니? 내 사랑스러운 천사 같은 아이야, 네가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날아오렴.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절대 슈퍼맨 3호가 마무리됩니다. 크립톤은 죽어가고 있고 이제 크립톤 전역이 이를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사 켄트가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아들을 찾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우주에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뜻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도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